안녕하세요. 에듀테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챕터 2 기초통계 분석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3 머신러닝 파트를 회귀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식스 오브 러닝, 기계학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학습을 배워서 익히는 일이라고 하고 교육학에서는 지식의 획득, 인식의 발전, 습관의 형성 등을 목표로 하는 의식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본 강의에서는 머신러닝을 다룹니다. 한마디로 기계, 머신을 러닝, 학습시킨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기계라는 말은 컴퓨터보다 좀 더 멋진 말입니다. 일단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라고 부르지만 세계적인 경주용 자동차, F1 경기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를 그들은 F1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머신러닝의 머신은 컴퓨터보다 좀 더 고성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용 컴퓨터와 칩은 고성능 사양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계를 왜 학습시킬까요? 그것은 기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기계를 학습시키면 예측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측을 수행합니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기계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기계가 기계를 위해 일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다른 것이 참 많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지만 기계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미주알, 고주알 다 기억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좀 두려운 대상이 되죠. 자, 그런데 기계가 나의 과거, 모든 사람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면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하튼 학습의 종류와 학습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모델, 그리고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분류의 기준은 바로 종속 변수를 사용하느냐, 즉 정답을 사용하느냐 여부입니다.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학습 데이터에 종속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지도학습이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이 됩니다. 지도학습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과 리그레션 회귀 모델이 있습니다. 분류 모델은 이거냐 저거냐를 구분하는 모델이고 정답과 비교하여 분류 오차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형성합니다. 반면에 회귀 모델은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고 정답과 비교를 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형성합니다. 비지도 학습에는 클러스터링 군집 모델이 있습니다. 군집 모델은 데이터들 간의 특성을 서로 간에 비교하여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군집을 형성하는 모델로 모델의 학습 과정에 종속 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도학습도 비지도학습도 아닌 Reinforced Learning이라는 강화 학습도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한 보상 점수를 가지고 모델을 형성하는데 인간의 시행착오 학습 과정을 모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서돌 구단과의 대국으로 유명해진 알파고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회귀 분석, 군집화, 시각화, 의사결정 나무,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였습니다. KD 너겟에 따르면 2019년 당시 가장 큰 중간은 딥러닝 기법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챗 GPT로 시작된 생성형 AI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딥러닝과 생성형 AI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만큼 먼저 머신러닝을 잘 알아둬야 함은 분명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 모델을 학습할 때 종속 변수, 즉 출력 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입력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군지 분석, 연관성 분석, 그리고 주성분 인자 분석 등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목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한국 성인 남자의 체격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기성복 사이즈의 그룹을 결정한다든지, 휴가 사용 패턴이 유사한 조직을 탐색하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스몰,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XL을 입어야 맞는데 미국에서는 M을 입어야 맞더군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바이킹으로 유명한 덴마크에서는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83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서 이 나라에서는 180 미만으로 예상되는 어린이들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옷 사이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몰랐는데 강아지 옷도 사이즈가 있더군요. 그런데 X라지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5kg, 8kg밖에 안 되죠. 실제로 강아지는 사람만큼 큰 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만큼 큰 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사람만큼 큰 개는 그냥 벗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웃기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매우 코믹하게 멘트를 하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다음은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및 출력 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주어진 입력 변수에 대한 출력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합니다.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판별 분석,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 나무, 신경망 등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을 사용하여 특정 기업의 파산 확률을 예측하는 신용평가 모형이나 개인의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흥미롭게도 휴가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퇴직, 휴직 가능성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신용평가 모형은 여기 나와 있는 스탠다드 푸어스나 무디스 그리고 피치 레이팅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신용평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예측 모델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일단 앞에 3개 회사는 모두 업력이 100년 이상 된 평가회사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9/11,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도 다 겪었죠. 그간 정립된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해서 국가나 국가기구에 대한 신용도까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양과 질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잘 골라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로 나온 에너지 회사 앨론이 있습니다. 에너지 회사 앨론은 포브스로부터 7년 연속 혁신적인 기업에 선정된 회사로 매우 안정적인 회사로 평가되었습니다. 투자 등급도 AA였겠죠. 그러나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가 모두 분식회계로 조작된 데이터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2004년의 일인데요. 당시 경영자들은 지금도 수감되어 있고 이 회사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정밀한 모델을 만들려고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데이터가 맞는 건지 또는 조작된 것인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모델을 만들 때 그럴수록 데이터의 진정성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형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형을 평가하는 목적은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파라미터의 개수나 조합을 달리하여 수많은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형을 평가해야 합니다. 모형의 평가는 가장 좋은 예측력을 보유하는 모델을 찾아내는 것으로 당연히 이것은 랜덤하게 예측한 것보다는 우수해야 합니다. 즉, 모델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모델과도 꼭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처럼 동쪽 방향에 귀인이 있다고 하는 점쟁이보다는 예측력이 좋아야겠죠. 물론 강원도에 있는 점쟁이라면 대부분 귀인이 동쪽에 있을 겁니다. 여담으로 우주선에서 사용할 필기구를 만들 때 미국에선 유학식 볼펜이 좋은지 수학식 볼펜이 좋은지를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냥 연필을 사용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모델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은 다음의 4가지 요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예측력입니다. 예측력은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냐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예측은 다른 말로 하면 오차가 얼마나 작으냐가 되겠습니다. 해서 오차가 가장 작은 모델을 찾게 됩니다. 다음은 해석력입니다. 모형이 입력, 출력 변수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모델의 예측력은 참 좋은데 해석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딥러닝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죠. 잠깐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글의 사례인데요. 사진을 보고 분류를 잡아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진을 보고 고층 빌딩이나 마이크, 그레듀에이션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어떤 친구랑 그 친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고릴라즈라고 잘못 분류한 게 있습니다. 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구글에게 사과를 요청했고 구글은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은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여러 차례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왜 이렇다라고 하는 커즈 앤 이펙트처럼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칠 수 없다면 없애는 것이 방법이라고 구글은 고릴라, 침팬지 등과 같은 유인원에 대한 분류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죠. 다음, 효율성은 얼마나 적은 수의 입력 변수로 모형을 구축했는가를 의미하고 끝으로 안정성은 모집단의 다른 자료에 적용했을 때 같은 결과를 주는가 여부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예측 오차는 작으면서 결과 해석은 잘 되고 적은 데이터로도 구축 가능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모델이 최고의 모델로 평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모델의 평가에는 대부분 예측력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예측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차는 학습 오차와 예측 오차로 구분됩니다. 학습 오차는 학습 자료로부터 모델을 만들 때 구하는 오차로 트레이닝 에러라고 합니다. 모델을 만들 때 이 학습 오차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들을 찾게 되는데 오차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셋이 정해지면서 모델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학습을 하면 할수록 학습 오차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리고 모형은 복잡해지게 되죠. 예측 오차는 학습 모델에 미래의 자료를 넣어서 구한 오차로 테스팅 에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미래 자료는 정답을 알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래의 자료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학습은 일반화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학습 오차보다는 예측 오차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문제집은 100점 맞으면서 시험은 70점 맞는다면 학습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겠죠. 이런 경우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문제집을 바꾸던가요.
지도학습의 목적은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형이 복잡해지면 학습 오차는 작아지는데 예측 오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입력 변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모형이 복잡해지며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관계식이 비선형적일수록 모형이 복잡한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단순함의 반대가 복잡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형이 복잡해지면 과접합,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접합이란 무엇일까요? 과접합이란 과도하게 복잡한 모형을 사용하여 학습 오차를 매우 작게 만드는 경우 학습 오차는 작지만 예측 오차는 오히려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서 적당한 순간에 학습을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순간은 바로 예측 오차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지도학습에서 학습 오차를 작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과접합의 예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수입과 나이를 기초로 한 신용도 평가의 사례인데요. 신용이 양호한 점들과 불량한 점들을 구분하는 모형입니다. 트레인셋이 주어졌고 오른쪽에 심플 모델로 이 둘을 분류하는 직선이 구해졌습니다. 얼추 구분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3개의 점과 아래쪽에 3개의 점의 구분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왼쪽 아래에 So Complex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꾸불꾸불하죠? 자, 이런 모형으로 일반적인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면 구분이 잘 될까요? 이것은 트레이닝 셋에 특화된 모형이 되어버려서 일반적인 데이터에는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나르드 코스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영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오래 고문하면 결국 자백한다. 이 말은 분석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세트 자체가 하나의 고유 패턴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이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측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 분할 방법, 교차 확인 방법, 그리고 패널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의 평가 지표는 수치값을 예측하는 경우와 범주값을 예측하는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이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분할 방법은 홀드업 테스트라는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전체 자료를 훈련 자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자료, 테스트 데이터로 랜덤하게 분할하고 여기서 훈련 자료, 트레이닝 셋만으로 모형을 만들어 전문용어로 적합시킨 후 이 적합된 모형을 테스트 자료에 적용하여 예측, 프리딕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자료에 대하여 예측된 결과를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여 오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엔 밸리데이션 셋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분할은 우연성으로 인해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실전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랜덤한 분할을 여러 번 반복 실시하여 평가 지표값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어떤 데이터는 학습에 여러 번 사용되고 어떤 데이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불균형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차 확인법,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교차 확인법은 데이터 분할 방법의 일반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K-fold CV 크로스 밸리데이션 알고리즘의 경우 데이터를 K개의 셋으로
랜덤하게 분할합니다. 각 J에 대해서 J번째 셋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하여 모형을 적합합니다. 그리고 J번째 셋을 테스트 자료로 이용하여 예측 오차를 구하고 이를 K번 반복합니다. 최종적으로 K개의 예측 오차의 평균을 구하여 최적 모형 선택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모형의 개발에 균등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패널라이제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널라이제이션 방법은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형을 구축합니다.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복잡도를 갖는 모형을 구축하고 학습 오차에 모형의 복잡도에 따른 페널티를 추가하여 비용 함수를 생성합니다. 즉, 오차를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페널티를 추가하여 생성된 비용 함수를 사용하여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AIC와 BIC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AIC와 BI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C는 Archaic Information Criterion의 약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분이 일본 수학자 아카이케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 지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물론 이 지표의 수학적 특징과 원리에 대해서도 증명해내신 분이죠. 수식에서 K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L은 likelihood를 뜻하며 그럴듯함의 지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차가 작을수록 L 값은 커지는데요. 그러므로 전체 AIC 값은 오차가 작을수록 그리고 K가 작을수록 작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BIC는 AIC에서 페널티 값을 수정한 것입니다.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 K 대신에 K 로그 N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개수를 페널티에 반영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IC와 BIC에 대한 선택은 분석가의 몫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형의 평가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되는데 먼저 continuous 값인 경우입니다. 앞서 회귀 분석편에서 나온 바 있는데 값을 예측하는 경우 mean squared error, root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mean absolute percent error 등이 사용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식으로 바꾸면 바로 오른쪽과 같은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를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한 사람은 100으로 다른 사람은 110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정답 액추얼 값은 108이었습니다. 예측 오차를 단순 평균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오차가 더 작아진 느낌이 있죠. 예측 오차를 절대값으로 하여 평균하면 MAE, Mean Absolute Error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오차를 제곱하여 평균하면 이 값의 제곱근을 사용하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는 5.83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퍼센티지 에러를 구하는 MAP, Mean Absolute Percent Error 값은 4.63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분류 모형의 평가입니다. 분류 모델은 정답이 값이 아니라 분류가 됩니다. 해서 맞춘 경우와 틀린 경우에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할 때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판정하는 경우가 정답을 맞춘 경우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라고 하거나 또는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라고 하면 오답이 됩니다. 그런데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라고 하는 오류와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라고 하는 오류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병원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게 될 것이고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괜히 고생할 겁니다. 이 무게감이 좀 다르죠. 이를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라고 하는데 먼저 FP, false positive는
파지티브라고 판단했는데 오답이라는 것이고 정답은 네거티브입니다. FN, false negative는 네거티브라고 판단했는데 오답이라는 것이고 정답은 파지티브입니다. 의학에서는 파지티브가 양성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false negative의 오류가 false positive의 오류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되는 지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부 다 맞추면 100%가 되겠죠. 숫자로는 1이 됩니다. accuracy, 정확도는 그냥 맞추는 경우의 비율을 뜻합니다. 분자는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의 합이고 분모는 전체 대상의 개수입니다. 프리시전, 정밀도는 파지티브로 예측한 것들 중에 정답을 맞추는 비율입니다. 총을 한 발 쏘고 명중하면 100%가 됩니다. 정밀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밀도를 높이려고 나머지 총알을 쓰지 않게 되면 어떤가요? 그는 명사수인가요? 분모는 파지티브로 판단 혹은 예측한 것이 되고 트루 파지티브와 폴스 파지티브를 합의됩니다. 리콜, 재현율은 파지티브 대상을 몇이나 정확히 맞추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복균자가 20명이라면 20명을 대상으로 몇 명을 맞추었는지 그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모는 정답인 true positive와 오답인 false negative가 됩니다. 이 둘은 다 포지티브인 사람들이죠. 실전에서는 프리시전과 리콜 두 개의 값이 다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해서 F매저라고 하는 조합평균과 유사한 지표를 씁니다. 베타가 1이면 베타가 1인 F1 매저의 경우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G매저라는 것은 프리시전과 리콜 값의 지오메트릭 민, 즉 기하평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평가지표의 이그젬플입니다. 테러리스트와 스나이퍼 게임 환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이죠. 테러리스트 20명이 인질 80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스나이퍼, 저격수를 고용했습니다. 누굴 고용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스나이퍼 1입니다. 그는 10발을 사용하여 테러리스트 10명을 제거했습니다. 100발 100중, 아니 정확히는 10발 10중입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가 20명이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다음 스나이퍼 2는 30발을 사용하여 테러리스트 20명 전원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나이퍼도 100발 100중이라 10명의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제 각 스나이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나이퍼 1의 경우입니다. 프리시전은 10발 쏘았고 10명 정답입니다. 해서 10분의 10은 100%가 됩니다. 그런데 리콜은 20명 대상 중에 10명만 제거했습니다. 해서 10 나누기 20 하면 0.5, 50%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도 에큐러시는 100명 중에 범인 10명, 시민 80명을 맞춰서 90명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90%입니다. 다음 스나이퍼 2의 경우입니다. 프리시전은 30명을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20명은 맞고 10명은 아니므로 20 나누기 30 하여 66.7% 이것이 프리시전입니다. 그런데 리콜은 범인 20명 전부를 제거했기 때문에 20 나누기 20은 1, 100%입니다. 완벽하죠? 마지막으로 에큐러시는 100명 중에 범인 20, 시민 70명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90 나누기 100은 90%입니다. 종합해보면 정확도 에큐러시는 스나이퍼 1과 스나이퍼 2가 같고 프리시전과 리콜 값에는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생각할 적에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평가 지표가 더 중요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점을 제거하는 피부과라면 정밀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흑색종 피부암을 제거하는 피부과 수술이라면 리콜 값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재발하면 큰일 나니까요. 다음은 연속 문제입니다.
양계 농장에서는 두 사람의 감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고 합니다.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분류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안은 옆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